오늘 기업, 오늘 사람, 화제가 된 기업의 소식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짚어볼 기업들입니다. 테슬라와 SK하이닉스, 현대제철과 삼성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생산 라인을 공개했습니다. 1분가량 정도 되는 영상에 공개된 배터리는 지난 9월 머스크 CEO가 공개한 배터리로 추측되는데요. 기존 배터리의 출력과 주행거리 면에서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네, 박사님, 영상에 자동 생산 시스템이 등장을 했죠. 양상화 시스템을 좀 갖춘 것으로 보여요. 예, 매우 주목할 만한 이벤트인데요.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영상을 통해서 4680이라는 원통형 배터리 생산 공장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 전기차의 생명은 배터리에 있고 지난 9월 달에 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자,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저 대목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할 테슬라의 지금 새 배터리 공장이거든요. 지난번 9월 달에 이 배터리 데이에서 앞으로 원통형 배터리,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오래가는 이른바 100만 마일까지 달릴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생산하겠다고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 공장이 이제 동영상으로 나온 겁니다. 네, 지금 영상에 깔리는 배경음악도 화제가 됐죠. 예, 배경음악이 지금 나오고 있죠. 저 음악이 이 허니비, 허니라는 게 꿀이고 이제 꿀을 담은 벌, 이런데 돈 힌턴이 쓴 1961년의 미국의 대중가요죠. 대중가요인데 이 가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당신이 나에게 달콤한 키스를 주신다면 나는 100만 마일도 걸어서라도 당신에게 갈 거야. 이 대목이거든요. 네. 바로 이 대목을 통해서 100만 마일을 시사한 겁니다. 뭐 전기차를 통해서 100만 마일을 달리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배터리 한 번 장착을 하면 그 배터리로 100만 마일까지 달릴 수 있는 오래 가는 그런 배터리 혁명을 했다. 여러 가지 이 배터리의 광고가, 일론 머스크의 광고가 상당히 깊이 있는 뜻을 담고 있죠. 허니비에 빗대어 가지고, 돈 힌턴의 허니비에 빗대어 가지고 우리는 100만 마일을 달릴 수 있는 배터리를 생산한다, 이런데 지금 이것은 전기차 혁명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배터리를 한 번 충전하면 기껏해야 뭐 200~300km밖에 못 가고, 또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해서 배터리 자체를 교체해 줘야 되는데 그 교체하는 비용, 교체하는 시간 때문에 전기차가 활성화, 대중화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그런데 머스크가 100만 마일 이제 배터리에 본격 도전을 했고 그 공장을 공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LG 화학이라든지 SK, 네.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회사가 이제 분사가 됐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같은 데서 그동안에 머스크가 하는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해 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직영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의 오랜 꿈은 자기가 싼 배터리, 성능 좋은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기차에 또 배터리에 중대한 변곡점이 오는 것이 아닌가 매우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뭐 배경음악까지 예사롭지 않은 테슬라인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전기차는 이제 충전소를 구축하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죠. 국내에서 이제 테슬라와 현대차가 충전소 구축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대차가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전기차 충전소가 가장 약한 곳이 선진국 중에서는 한국인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테슬라 충전차 슈퍼차저가 상당히 보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약한데 이 초고속 충전기 전쟁이 본격 시작이 된 듯합니다. 지금 현대차가 새 전기차 아이오닉을 내놓고 네. 또 테슬라가 모델 Y를 지금 곧 내놓을 예정인데요. 충전소가 없으면 차가 팔릴 수가 없죠. 그런데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충전소를 만들겠다라고 공표한 이후에 바로 테슬라도 한국에 본격적으로 지금 슈퍼차저를 도처에 설치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한국에서도 전기차의 대중화가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과연 현대차냐 테슬라냐 올 봄의
이 현대차와 테슬라의 자동차 전쟁, 배터리 전쟁, 충전소 전쟁이 전기차의 판도를 크게 뒤바꿀 수 있는 큰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올해부터 5년간 미래 투자를 위해 3조 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투자금을 약속한 건데요. 앞으로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분야에서 더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저께 SK 하이닉스를 둘러싼 이 증권 시장의 관심이 아주 폭발을 했었죠. 네. SK 하이닉스는 요즘 반도체 세계 2위의 회사로서 반도체 수요 폭발 시대를 맞아서 뭐 비교적 잘 나가고 있다. 이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인텔을 인수하는 것이 과연 덕이냐 실이냐 그런 논쟁이 있었고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저께 우리나라의 주요 은행들이 SK와 M&A 반도체 금융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돈을 대주는 건 아니지만은 금융기관이 같이 협조해서 M&A에 필요한 자금을 수조 원을 조달해 주겠다. 같이 힘을 합하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금난에 좀 휘말렸던 SK 하이닉스로서는 특히 인텔을 인수하는 데 큰 부담을 든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면에서 SK의 제2의 도약이 올 수도 있다. 특히 SK가 낸드 플래시 쪽에 약한데 네. 이 인텔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완전히 메모리 부분에서 세계 1위 회사로 한번 삼성을 뛰어넘어 보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금 약속과 함께 올해 1천억 원 규모의 소부장 반도체 펀드 조성도 약속을 했잖아요. 지난해 4천억 원에 더해서 지금까지 5천억 원 규모네요. 그렇습니다. SK가 앞장을 서고 또 우리나라 금융기관, 정부기관까지 합해서 또 한 번의 소부장 반도체 펀드를 만드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일본과 우리가 무역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일본이 우리한테 칼을 뽑은 게 바로 소재, 부품, 장비 부분에 그 원재료를 팔지 않겠다. 일본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산업의 이 발전 속도가 일본보다는 좀 뒤져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대목을 이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앞장서서 또 SK는 그 계열사에 소재 부품 만드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을 정부와 함께 돈을 대주겠다. 일본과의 지금 뭐 무역 전쟁이 요즘은 좀 소강 상태입니다만은 네. 그 소부장 전쟁을 잊지 않고 올해도 강력하게 지원하겠다. 그 앞장에 SK 하이닉스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 더 짚어볼게요. 금융위원회가 이제 주도해서 이번 협약이 맺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테슬라의 그 허니비 노래를 생각하면서 자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SK 하이닉스의 금융위원장이 갑자기 나오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좀 부탁을 하고 싶었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는 노래를 좀 들려달라고. 네. 자 지금 금융위원장이 저기서 왜 나옵니까? 물론 금융위원회가 뒤에서 노력은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정부예요. 정부 기관도 아니고 정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금융정책을 다루는 정부가 저기에 SK에 자금을 대준다. 이것은 국제통상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지금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제닛 옐런 오늘 청문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다른 나라의 정부기관 공공지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개입하겠다. 또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금융위가 주도를 했다 하더라도 빠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는 금융위 자체가 아예 빠져야 돼서 시장 기능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SK에 나선 것은 세간으로부터 국제사회에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지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은 현대제철 소식입니다. 현대제철이 발행한 녹색 채권에 2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리며 관심이 뜨겁습니다. 예상했던 금액을 8배나 초과한 금액으로 발행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박사님, 녹색 채권이 쉽게 말해서 친환경 사업에만 돈을 쓰겠다. 그러니 투자해달라. 이런 식으로 펀드를 좀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이 몰렸어요. 그렇습니다. 현대제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공해를 많이 배출하는 또 탄소 배출 대왕으로 명성 또 악명이 상당히 높은 회사죠. 그리고 현대제철은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철 수요가 떨어지는 바람에 회사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또 자동차도 전체적으로 판매 대수가 떨어졌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 돈을 마련해 보려고 시중에 회사채 발행 계획서를 냈고, 그리고 이번에는 친환경 설비에 하겠다 해서 녹색 채권, 이른바 ESG 채권을 한번 제안을 해봤어요. 네. 2천억 원 정도를 쓰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돈을 주겠다는 곳이 폭주를 해서 아주 대박을 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도 이제 드디어 녹색 채권이 본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녹색 채권은 환경에 쓰는 조건으로 금리도 좀 싸게 해줍니다. 그 대신에 끝까지 환경 개선에 써야 되고, 그것을 만약에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벌과금을 토해내는 그런 규정까지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제철이 녹색 채권에 성공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현대제철의 이 환경 개선 사업, 코커스를 특히 코커스 쪽에서 이 탄소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코커스 건식 냉각 설비로 전환하는 이런 계획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이 친환경 산업으로서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라고 봅니다. 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보통 일반인들도 이 친환경 사업에 좀 관심이 많은 걸로 보여요. 다음 이야기도 좀 짧게 여쭤볼게요. 현대제철은 현재 노사 갈등이 진행 중이죠. 또 실적도 부진한 상태인 것 같은데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현대제철 해마다 노사 갈등으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중화학 계통에 있는 회사의 노사 갈등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하루 이틀의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네. 지금 현대제철이 저렇게 경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지금 나오는 안동일 CEO가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지. 안동일 CEO는 그 이 코스코, 그러니까 현대제철에서 스카우트해 오신 분이에요. 지금 현재 현대제철하고 입사가 거의 비슷한 같은 친구이자 경쟁자인 사이이기도 한데, 지금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둘 다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으로서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만 지난해 상당히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안동일 사장이 좀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함께 가는, 위기를 같이 극복하는 그런 어떤 노사 극복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안동일 사장의 임기가 다 됐어요. 그런 면에서도 특히 안동일 사장의 재임도 이번 노사 분규의 적극적 어떤 그 효율적 해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의 준법감시위는 별개로 활동을 지속할 텐데요. 박사님, 준법감시위의 법적 근거를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죠. 단순히 자문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이런 소리가 좀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구속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삼성 내부적으로는 모르고 우리나라 전 사회에 가장 지금 주목을 끈 기구가 있다면 바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일 것입니다. 네. 또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준영 위원장이라든지 삼성 준법위원회의 위원들도 참으로 민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 준법위원회가 하는 것을 보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이냐 아니면 집행유예를 결정하겠다라고 정준영 재판부가 여러 번 공문을 해왔고, 네. 또 이 삼성준법위원회는 정준영 재판부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앞으로 삼성의 부실 어떤 그 독단, 농단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달라 하는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결과적으로 재판 판결문을 보면 준법감시위원회가 미래의 삼성의 어떤 그 합법 경영을 담보하지 못한다라고 판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네, 재판부가 그렇게 낮게 평가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변호사들 또 법조인들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의견도 좋다 나쁘다 좀 상충되게 나왔죠. 거기다가 특히 재판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하고 있고 참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미래에 계속 잘한다는 어떤 보장이 없다. 거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법적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으면 해산할 수 있고 또 위원들도 아무런 어떤 보장책 없이 교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준법감시위원회가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 것이 그 사법부의 판단인데요.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던 사법부가 또 만들면 집행유예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여러 가지 시그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하늘이 준 이 기회를 활용을 하지 못해서 자신들의 총수를 법정 구속에까지 몰고 갔다. 그런 점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든 측이나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위원들의 책임은 실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내일 지금 정기회의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네. 거기서 어떤 반성과 어떤 대책이 나올지 매우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최종 결판이 나오기 전에 준법감시를 정기적으로 열겠다고 선언을 했었어요. 이 대목도 재판부에게는 그다지 그렇게 높게 평가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에 직접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출석을 했죠. 네. 직접 출석을 해서 준법감시위원회의 역할을 높여주고 또 각 계열사에 대해서 총수가 준법감시위원회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명령을 다 받들 테니까 다른 기업에도 그 영향력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긴 했습니다만은 사법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일회적일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회사에는 내부적으로 준법감시위원회의 제동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방금 그 일부 교수들의 의견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을 법적 단체로 이를테면 이사회 내에 각종 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상법상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에 그것을 상설 단체로 법적 보호를 받는 신분 보장을 받는 단체로 만들었든지 아니면 주총 결의를 통해서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단체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게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정말로 삼성이 크린 삼성으로 다시 재건하려면 준법감시위원회가 아주 법적 보장을 가진 진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그냥 문의만 있는 준법감시위원회라면 해체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회장이 구속된 지 이제 이틀째 3일째죠. 근데 벌써부터 가석방이나 사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청와대 청원에서도 사면을 해달라, 석방을 해달라. 그리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가석방을 해주기 위해서 재판부가 아주 봐준 그런 판결이 아니냐. 2년 6개월인데 이미 1년을 복역을 했으니까 네. 2년 6개월의 반인 1년 3개월이 되려면 앞으로 3달만 있으면 된다. 곧 가석방을 해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뭐 그 삼성그룹은 물론이고 이재용 부회장한테도 결코 그렇게 썩 좋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재판부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특히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됐던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주면서 했던 그 행위가 결국은 국민연금을 통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왜곡한 통합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대목에 대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엄중하게 사죄를 하고 국민들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그 삼성그룹이 거듭날 수 있지 않느냐. 이재용 부회장의 할아버지인 선대 이병철 회장의 경우에 한국비료 사건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는 그 둘째 아들이 구속이 되고 난 이후에 한국비료라는 회사를 아예 국가에 헌납한 사례도 있죠. 네. 아무튼 국민들의 지지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기업의 미래는 없다.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가 삼성이 다시 국민 기업으로 돌아오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